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4월 고3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제 사설 모의고사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안 했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다소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거나, 혹은 이제 제대로 읽지 못해서 못 풀었던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어쨌든 좋은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5번은 이제 고전 소설인데, 그죠? 작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게 이제 한 개 작품이 나왔다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고2, 고3의 특징인데, 5번을 보시면 이제 계모 모티프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계모와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다루는 화소를 일컫는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아는 계모들도 그렇고 이제 악인형 인물이죠. 그래서 전처 소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처 소생의 난제, 야 어려운 숙제를 부여하기도 하고 혼사를 망치는 계략을 꾸미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모 모티프에 등장하는 가장은 권위를 내세우고 출신을 많이 따지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경우를 내린 것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문제상을 벗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신 다른 인물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내용이 사실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계모가 어떤 난제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난제를 부여받은 그 딸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난제들을 극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읽고 내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옛날 어떤 사람이 본처가 죽은 뒤 남은 딸을 혼자 키우다가 딸 하나 있는 후처를 들였다. 그래서 계모는 본처 딸에게 언동선을 구할 수 없는 상추를 구해라고 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읽었던 난제가 부여됐네요. 그래서 계모 구박이 서러워서 생모무덤까지 울다 잠이 들었고 서러우니까 엄마 보고 싶은 거죠. 죽은 어미의 꿈에 나타나서 돌방석 문이 있는데 층층 버들 밑에 전복실 문 열어 이 복스에 내 들어간다 하면은 상추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난제를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모가 가리킨 곳으로 갔더니 총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물을 마당에 뿌려 상추를 키워주었다. 본처 딸이 상추를 가지고 집에 오니 계모가 이번에는 자신의 딸에게 미행시킬 작정으로 본처 딸에게 죽순을 보여오라고 시켰다. 난제 두 번째 난제가 등장했네요. 그랬더니 또 총각이 죽순을 키워줬어요. 그리고 옹달새 물을 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계모한테 말하니까 그럼 죽순을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제 총각이 문을 안 열어줬고 계모 딸이 총각을 죽여버렸어요. 홍사방에 모티브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 꽃과 물로 총각을 되살렸다. 이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둘이 부부 연을 맺었다. 혼사방해가 있지만 결국 혼사를 이뤄냈다. 이런 거죠. 그냥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그죠? 자, 나의 소설은 조금 기니까 이제 뭐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등장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관계, 사실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등장하겠습니다. 그죠? 자, 김주부는 간신들의 핍박을 피하고자 문양녀인 매화를 남장시켜 길에 버린다. 아하, 고행을 하게 되네요. 매화가 주인공일 거고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매화전이다. 그죠? 자, 매화는 조병사에게 구해져서 조병사가 이제 조력자가 되겠네요. 자,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성장시키다가 혼사가 오간다. 그러니까 이제 양유의 아버지가 조병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천지분간이 잘 못한다고 나왔어요. 조병사와 매화의 근본을 알기 위해 그녀의 고향으로 간다. 그녀 양유의 계모, 최 씨는 사람을 밀수해서 매화에 붙인 김주부가 천인 출신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조병사가 아까 보기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출신을 많이 따진다고 돼 있죠,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이 퍼졌으면
이 혼사가 방해되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어, 만일 부인님 말씀 듣지 않아 혼사를 하였던데 사대부지만 대단 비웃음 살 뻔했다며 하는 천인 자식이라 내쫓으라. 자, 부인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교적 관념을 들이대면서 이 혼사는 안 된다. 혼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자식이 다 혼사 아니하면 무슨 허물이 있으리까. 병사도 가서 양효를 부르되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다. 앞으로 매화를 대번치 마라. 그래서 아버지 역시 계모 뜻에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양효는 정신이 아득해서 엎어지며 가로되 매화로 100년 가에 맺었더니 전이란 말인가. 매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매화 이 말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남장시켜서 길에 버렸을 때 이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혼사가 깨졌기 때문에 분한 거죠. 내 팔자에 무슨 일로 부모 이매라고 남의 집에 어떡 하면 전인이라 구박 자시마니 이내 몸이 여자를 어디 가서 어떡 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죠. 옥난이가 나오는데 뭐 시녀로 추정됩니다. 우지 마소 우지 마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A에서 보면 명월이 후군에 가리었으니 안목을 가리라 라고 하면서 양효를 더히 잡아 인연을 맺으리요. 분한소 분하더라. 오동 검은 거 칠 줄은 알지 못하고 오더려 오동나무 복판을 가리키는도다 높은 글솜씨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효는 크게 놀라. 양효는 알아봤어요. 아, 매화는 사부의 후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서를 보내는데 서로 다 큰 빛이 나고 설중의 매화에 서로 하지 마라. 아, 설중의 매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화가 이제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겨울에 피는 매화에 서로 하지 마라. 억울함이 풀리면 인연이 될 것이다. 연본되면 개꿀이 인연 삼아 백년해로 하리라.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루는 최씨 부인이 매하도록 가로되 병사가 너를 쫓아라 하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아버지 될 분이 이제 내가 쫓아라 하죠.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매야야. 너를 하여금 정을 붙여 세월을 보냈더니 어찌 이별하겠냐. 자, 인물이 심리 감정을 안 놓쳐야 됩니다. 이 계략을 꾸민 사람이 누굽니까? 계모죠. 자, 근데 이 계모가 나의 동생 상처하고 아직 상처했다는 것은 상이 이제 초상났다는 뜻이죠. 처는 이제 처를 잃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사를 정하지 못했으니 너와 부부대에 백년해로 하면 어떻겠냐 이랬더니 부모 영향 없이 아무리 천인자식이라도 해도 어찌 출가를 하냐. 가서 죽을 지을 부모 찾아오겠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채씨가 크게 놀라면서도 매화를 이끌며 임자 없는 계집아이라도 아무라도 먼저 살면 임자다. 방으로 들어가서 혼사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화가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괄시하지 마라 나 흥진비래. 자 적어볼까요? 흥이 다음에 슬픔이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재차 거절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이씨 우리 집을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라고 하면 넌 천인의 자식이다. 어디든 가버려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나와 달리 가는 서사진의 비현실적 교수. 아까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답 1번인 거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들은 틀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생모의 무덤가가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거기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아까 최씨 부인이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거짓 눈물이라고 아까 소설 안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4번은 자신 처한 답답함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거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연이 되면 백년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 이 본처 딸을 미행하게 한 거는 혼사 계략을 망치라는 게 아니고 상추를 도대체 겨울에 구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해왔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시킨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2, 고3 모의고사로 가면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들은 이제 선지를 고를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나의 뒤에는 맞단 말이에요. 음. 모두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같은 경우도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 그냥 딱 읽어보면 그냥 5번이 답이 맞다라고 하면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게 틀린 답인데, 틀린 답인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좀 꼼꼼하게 더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 6번에서 11번은 이제 정치학 이제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 관해서 정당이나 공천이나 이런 단어들에 조금 익숙해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어려웠을 거고, 만약에 쉽게 푸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학부가 정형외과 출신이라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공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대체로 이제 그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는 건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경선을 치르기도 한다. 그래서 예비선거를 치르기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공천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지역 구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남과 영남으로 좀 나눠져 있죠. 국민의힘,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느 정당에서 받느냐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에 크게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선거 자체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권 내에, 뭐 보통은 이제 한 20위까지가 안정권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천의 유형, 그리고 예비선거 투표권에 대해서 A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공천을 줄 때도 당원만 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배세형이 있고, 모든 시민이 후보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까지 그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통합성과 질서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당의 통합성. 그 당의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이 지향하는 이념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작용 요건을 강화하고 폐쇄적으로 가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 인물을 뽑을 수 있는데 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념이 다르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 데려오기가 어렵게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그 장단점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 폐쇄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넓혀 놓은 거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개방형일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거를 해서 뽑혔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훨씬 더 확보됩니다. 폐쇄적으로 당원들만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절차적 정당성은 조금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리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동가 조직을 가진 인물이 폐쇄적으로 하게 되면 아,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조직을 가진 사람이 공천될 가능성도 이제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당의 지도부 위임을 받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천하게 되면 어, 개방형에 비해서 직능별, 지역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위임을 받으면 너네 폐쇄적이니까 되게 저기 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일견하기는 쉽지만 이게 이제 폐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개방형일 때의 그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형일 때의 장점은 당 지도부가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직능별,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소수자들, 뭐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 여성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훨씬 더 배려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더 끌어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텔링 다운 주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이 달라지게 된대요. 예비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 M이 이제 미들, 가운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레프트, 라이트,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제 M 중위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L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은 중위에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R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책적 입장과 가까운 L을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L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수가 훨씬 R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R이 자신의 어떤 그 정책적 지향점을 M하고 가까운 쪽으로, 즉 X보다도 더 이렇게 M에 가깝게 와버리게 되면 이제 또 양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후보자가 결국은 이제 가까워진다, M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중위투표제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예비선거뿐만 아니라 본선거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본선거에서 예비선거에서 취했던 입장을 뭐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간값과 유권자 정당이 중간값, 유권자 전체 중간값에서 정책적 입장을 정한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슷한 애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쳤죠.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여성가족부 폐지였죠. 후보 시절에. 그때는 이제 정당 안에서 하는 예비 선거였죠. 예비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그 국민들한테 내보일 때는 이제 일부의 어떤 입장만 대변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는 뭐 폐지하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폐지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후보자가 이제 그런 선거가 거듭될수록 중위 투표자 이 원리에 입각해서 M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한계점은 있습니다. 뭐, 정당이 이제 양당 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꼭 대칭 구조를 이루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판을 하지만 선생님 볼 때는 굉장히 좀, 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라는 것인데 공천 유형과 이에 따라 후보자들 정책 입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한 글을 읽으려는 자들에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4번이 틀렸죠. 정당 공천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라고 그래도 쓰여져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MBTI 같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섹터마다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있는 섹터마다 조금 차이점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답은 이제 4번이죠. 4번만 보겠습니다. 2는 4보다 선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2하고 4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투표의 권한에 있어서 개방형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훨씬 더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당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겠죠. 후보 자격은 어쨌든 둘 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 국민들 모두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 갖게 되겠죠. 근데 아까 질문에서도 읽었지만 이랬을 경우에 지도부가, 당내 지도부가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누군가를 이제 뽑으려고 할 때 특히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과반 득표를 해야 어쨌든 50% 이상 득표를 해야 자기가 후보 선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위 투표자로 이렇게 우파는 좌파로, 좌파는 우파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고 10번 같은 경우는 양당제라고 전제를 해놨고
LM1이 폐쇄형이고 폐쇄형 예비선거, LM2가 개방형 예비선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들은 다 맞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당에서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는 이제 LM2를 얘기하겠죠.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정책적 입장이 본선거, 이게 본선거죠. 본선거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M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LM1에 있던 입장이 M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LM1과 LM2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MN2와 M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뭐 답 3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12번부터 17번은 이제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이 주장했었던 정전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하고 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토지개혁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명자가 주장한 정전제이다. 그래서 정전제는 고대 중국의 하은 주나라에 실시했다고 전해지는 토지제도로 자, 900무의 토지를 우물정자로 구분해서 9구획으로 만든 후에 100무는 공동경작해서 경작물을 세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토지는 100무씩 균등하게 분배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800무씩 각자 100씩 가져갔겠죠. 100무씩. 자, 그래서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지주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토지견병, 이로 인한 농민의 유민화, 유민화란 건 떠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전제의 회복을 주장했다. 자, 항산항심이란 것이 이제 맹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을 얘기하고 항심은 변치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먹고 사는 일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맹자는 이제 요 임금, 순임금 때 했었던 10분의 1 세법에서 조금 더 나아갔는데, 이 10분의 1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백성들이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이제 그것들이 평균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맹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낮추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자가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세율이 유교 질서에서 운영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아니 세금이 안 거치기 때문에 덜 거치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았을 때 관료는 도덕심을 갖춘 군자여야 되고 직접 생산자 정치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야인과 군자를 구분해서 각자 역할을 하게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할 때 이제 맹자의 정전제가 꼭 필요한 과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맹자의 그 정전제가 조선 후기의 토지개혁론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는 유영원의 공전제, 하나는 정여교의 여전제입니다. 그래서 공전제는 공적제와 가치를 중요시했고 여전제는 농업 생산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를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둘 다 이게 조선시대 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유영원이 얘기했던 그 공전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10분의 1을 세법을 복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매매도 금지되고 그래서 정해진 면적 이상 토지를 경작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노동력 능력을 중요시한 분배 방식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위주로만 하게 되면 내 토지 소유자들이나 사대부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한테는 그들이 거는 이 노동력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토지를 분배했다라고 합니다. 정약용의 여전제는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가 분배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경동경작물의 10분의 1을 세금을 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족 노동량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이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정약용이 예상한 바로는 10년 후에는 이걸 이제 여전제, 그러니까 여러 분배를 한 거죠. 나누는 단위가 여러 분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량이 균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열심히 일할 거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유전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달러에서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을 보면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A, B는 맞는데 C에서 찬반 견해가 뭐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13번의 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언급했었는데 이제 평균치를 내버리면 수학이 잘 됐을 때는 뭐 적게 내서 좋지만 수학이 잘 안 됐을 때는 피폐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백성들이 이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선하게 유도하려는 어떤 차원에서 선한 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맹자의 말에는 아까 얘기했던 항산항심이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15번은 답이 5번인데 이 10분의 9 정도를 얻도록 한 거는 기억이죠. 맹자가 얘기했던 제도이고 자,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죠. 직접 짓지 않는 사람들도 배분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인데 이 여전제라는 것이 공동경작을 주장했다. 뭐 조직을 단위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같은 여끼리 여의 공동 노동 생산량이 이제 균등해질 것이다. 어디는 A는 막 A 여는 잘하는데 B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각자 그 노동 생산량을 고르게 이 여 안에서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든 B든 C든 다 각자 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 선지에서는 개개인의 노동 생산량 균등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볼 땐 농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각 여의 노동 생산량이 균등해질 것을 기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17번은 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백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통치개혁의 할 일이다. 이렇게 내다보았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에서 21번은 이제 현대소설인데 문순태 작가의 소설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서운 징소리예요. 징소리는 징소리인데 왜 그렇게 붙였을까? 21번을 보면 고양이 상실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자기 생mit줄이자 존재 이유로 느끼며 고향이 집적하는 유형이나 고향에서 비극적 체험으로 인해 고향을 잃거나 떠남으로써 불행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형들. 그러니까 고향의 상실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는데 그것을 집착하거나 혹은 일부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오면은 유형의 인물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어떤 징 이야기가 있겠구나 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7번 고향인 바울체가 댐 건설로 수몰되어서 삶이 터전마저 있고 아내부터 마저 가출해 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주인공인 칠복이. 그래서 어린 딸을 데리고 징을 치며 떠들다가
도시에 흘러든다. 돈을 벌어 아내를 되찾고 수몰된 고향에 되돌아가고자 했는데 어느 날 칭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한 맹계장을 따라 칠복은 맹계장의 고향인 남창리로 향했다. 칠복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닙니다. 맹계장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 줄거리에서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똑같은 고향에 돌아간다, 똑같은 고향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각자의 인물마다 각자의 고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려고 하고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려는 순간에 이 맹계장 고향의 남창리로 향하는 칠복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칠복도 어떤 고향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맹기장의 고향인 남창리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측을 하면서 이걸 봐야 될 겁니다. 다음날 칠복이는 7살 날 딴 금순이를 옆구리에 깨매 차고 7살쯤 되니까 아직 어리죠. 그래서 맹계장을 때려 나섰다. 그래서 방울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칠복의 고향은 방울제죠. 맹계장 고향은 남창리고 그래서 맹계장 고향을 가는데 마치 자기 고향 가는 것처럼 두근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가고 싶은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왜 가슴이 두근거리냐면 징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징과 끈을 버리고 도망친 마누라가 있을 것만 같았다. 없죠. 여기는 아예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린 징과 마누라에 대한 그 미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계장님 어머니 모셔오면 고향하고는 담을 사실 작정이세요. 조상들 뼈가 묻혔으니 담이야 쌓겠소만 아무래도 발금이 뜸해지겠죠. 어머님 계실 때도 고향에 가긴 싫었어. 지는 가고 싶어도 갈 고향이 없구만요. 왜? 댐으로 땅이 수몰됐죠. 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향을 누구나 좋아한다. 근데 나는 고향 별로 안 좋아한다. 왜? 우리 아버지를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인 사람들이 버젓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보기 싫다. 계장님 어머니께서는 잘 참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제 대략 봤을 때 어머니는 고향에 머물고자 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어머니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당신 말 맞다나 죽고 살고 일해서 땅 늘리고 살림 일으키시느라 맺히는 원한을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칠복은 맹계장이 그의 말에 번뜩 아버지 죽음, 칠복의 아버지 죽음이 머릿속에 부스러기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소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인물 대 인물이 등장을 시키는 이유는 사건 대 사건이 이제 병치돼서 나가는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칠복이 있고 맹계장이 있는데 칠복의 어떤 이야기와 맹계장의 이야기가 서로 병치되죠. 둘 다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병치시키면서 나가는 구조들이 현대소설에서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연상을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교집합을 끌고 오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복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고향에서 징체자비로 소문난 아버지 허세는 비난 갔던 부면장내 식구들이 돌아오자마자 할미산에 올라가 징을 쳤는데 그 징소리 때문에 부면장내 5식구가 몰살당했다. 징소리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징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결국 칠복의 아버지는 징소리 때문에 몰살당하고 천우신주로 혼자 남은 12살 된 부면장내 딸의 대창에 찔려 죽고 만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을 몽땅 팔아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말을 안 믿었다. 남창에서 계약했어요. 아니 뭐예요 웬놈아 아들이 판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죠? 어머니 목소리 깨진 징소리처럼 여러 갈래 갈라졌어요. 그렇지만 맹계장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어요. 박청도 사장이 만났는데 우리 땅을 몽땅 사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값은 시세대로 쳐주겠다. 그래서 계약했죠. 어머니 여기 떠나시면 다시 오기 힘들 텐데 박 사장이 고맙죠.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합니다. 그죠? 천하의 불효자식 놈아 이렇게 합니다. 노인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옛날부터 우리 땅을 가져가려 여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진작 없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 천치 같은 놈아.
내 아버지를 애매하게 죽인 제놈이 지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박사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땅을 샀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보란 듯기 멀쩡하게 살아온 거다. 근데 이 불효막심한 놈아, 바꿔놓은 보란 듯기 버티고 사는 걸 왜 모르냔 말이야. 애미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칠복이가 계장님이 잘못했네. 지금이라 해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는 계장은 알고 있었어요. 미친 소리 마셔. 어느 세상인데 옛날을 못 잊고 세상엔 서로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게 낫다는 입장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칠복은 걱정이 되죠. 노인네가 나갔으니까. 근데 가봤자 어차피 아버지 무덤 갈 거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일 있다. 예상했다는 듯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5번인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의 상실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기서 크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 대사에서. 자, 19번은 답이 1번이죠. 맹계장, 박천도 사장이 먼저 사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 2번은 7살 난 딸이 아내가 데리고 가지 않았죠. 칠복이랑 같이 함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다시는 고향에 안 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발길은 좀 뜸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칠복이 아버지가 죽은 게 아버지 책임이 있다고 죄책감 생각 안 하죠. 징소리 쳤다고 사람이 죽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죠. 자, 5번은 이 어머니는 칠복이를 비난 안 했죠. 아들 탓만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리고 20번은 아까 설명했듯이 병치되고 있습니다. 칠복이랑 맹계장을 인물을 병치시키면서 칠복이가 아버지가 당했던 일을 언급하고 여기에 아버지 다씨가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죠. 결국은 이거 뭐다? 인물과 관련 있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작중 인물들이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21번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향을 둘러싼 어떤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맹계장 어머니가 자신의 땅을 존재 이유로 여기며 고향에 집착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2번부터 25번은 현대시 파트입니다. 그죠? 시들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일단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5번 보면 자, 이 두 시가 이제 공통적으로 출제된 이유가 이제 시를 읽으면서 느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간, 박재상 형구부상은 이제 신화와 고전 소설을 모티브로 장작된 작품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 소설을 신화 고전 소설을 요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프로메테우스 신화 그리고 토끼전, 흥부전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작품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윤동주의 간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양심 있는 지식인이 취해야 될 것. 그래서 일제와 타협해서 편하게 살려는 현실적 자아로 인해서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살려는 본질적 자아가 상실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 시 주제는 나약해진 정신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자, 습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럽혀진 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본질적 자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제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 같은 것들, 시의 어떤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양심과 존엄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간을 펴서 말리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뭐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청유형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운율 형성이냐? 말리우자, 지키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코카소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자,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죠? 코카소스 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토끼는 간을 지켜낸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윤동주가 토끼의 간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이렇게 교집합을 묶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그래서 생명, 양심,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것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구토지사, 즉 이제 토끼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내가 오래 기르던 여인 독수리야. 자, 여인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정치적 자아를 뜻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서 뜯어먹어라. 뜯어먹으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기 위한 내적 갈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씨름 없이 그래서 도치법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너는 살찌고 나는 야여야지.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동수리를 얘기하는데 정신적 자입니다. 정신적 자. 그래서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무기력한 육체적 자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육체를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북이야. 그래서 화자를 유혹하려는 존재죠. 그래서 고토지성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윤동주라는 시인이 썼기 때문에 이 거북이는 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용궁의 유혹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용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것, 일제 유혹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것은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의 재확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반복하고 있는데 화자가 동일시된 존재입니다. 그죠? 화자가 지향하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속죄양이나 희생양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불을 도적한 죄로. 그래서 아까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인류에게 불을 전달한 죄로 그래서 목에 맷돌을 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죄를 받고 있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끝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이 화자의 자기 희생에 대한 각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고3 모의고사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 그러나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요 정도 난이도 되는 시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자, 흥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시적 대상을 의미합니다. 고전소설 흥부전을 차용한 거죠. 가르기 전에 걷는 웃음살, 웃음살은 이제 이 허기를 면한 기대감, 박덩이를 가르는 거는 그 안에서 보물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물 나오는 건 흥부 부부가 그 전에 이제 알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이제 박을 타서 그걸 가지고 호박죽을 해 먹든지 호박전을 해 먹든지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그 허기가 진 상태죠. 흥부 내 부부는. 그래서 웃음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대감으로 지었을 웃음인데 헤아려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의 의미죠.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의 문제리. 자, 그래서 이 금은 물질적 풍요, 벼이삭 물질적 가치 둘 다 비슷한 겁니다. 그게 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웃음의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빈곤을 극복하는 어떤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전생적 행복을 뜻하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물질적 가난이고 있는 듯이 드러내고 흥부 후의 낙천적 태도를 뜻하죠. 그래서 손발 다른 처지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달픈 처지인데 같이 웃어서 좀 거울 면들아. 그래서 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 그래서 이 흥부 부부의 이해와 사랑을 이 면에 거울 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주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그래서 가난을 내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연민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래서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제 서로에 대한 연민. 서로를 찾아보면 이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불쌍해서. 그래서 위로의 눈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금시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 서로 북끓이며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먼 물살이 가다가 저 반짝이 돼 소설소설하죠.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리라. 그래서 사랑으로 눈물을 극복한
어떤 극복한 후에 진정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그래서 가난한 처지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청유형음이 헤아려 보자. 여기서 명령음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각각 알 수가 있습니다. 23번은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어떤 그런 시의 주제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선지들은 다 맞고 4번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정신이 나태해진다. 대략적으로 또 맞는 느낌인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식구를 봤을 때는 이 본질적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틀렸습니다. 육체적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나는 나의 육체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고통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24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4번이 연민과 위로의 마음 구슬은 눈물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만물의 웃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박을 타는 것이 이제 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5번은 이제 그래서 4번인데 이 배경 지식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이 문제리, 벼이삭의 문제리 이런 것들은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시 안에서도 어떤 보상이 박을 탔더니 보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흥부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봐 버리면 '보상받지. 이거 맞는 내용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문에 전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6 번에서 30 번은 이제 과학 지문인데 풀면서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지문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선생님 설명 듣고 또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완전히 이해를 해서 이 과학 지문이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그 지문 속에서 열거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해석해서 대입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자체를 그 과정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계속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자기가 스스로 체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아이 난 과학 지문 그냥 포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몇 달 뒤에 혹은 뭐 몇 주 뒤에 있는 이런 비슷한 지문들을 접했을 때 당연히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실패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인제 어느 순간 5 문제 다 맞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2 문제, 3 문제씩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켜켜이 1 년, 2 년, 3년 이렇게 쌓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선생님 생각하는 등급은 2 등급 정도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인데 그 정도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인서울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문들은 어렵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빛은 균일한 매질을 통과할 때는 직진하지만 성질이 다른 매질에 닿으면 반사되거나 굴절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인제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주 정확한 구분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록 렌즈는 가장자리보다 안쪽이, 오목 렌즈는 안쪽보다 바깥쪽이 두꺼운 렌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빛이 렌즈에 입사하면 렌즈가 두꺼운 쪽으로 굴절된다. 그러면 볼록 렌즈는 안쪽이 두꺼우니까 안쪽으로 굴절될 것이고
오목렌즈는 바깥쪽이 두꺼우니까 바깥쪽으로 더 많이 굴절되겠죠. 그래서 먼 곳에서 렌즈의 단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평행하게 오는 광선들이 볼록 렌즈에 입사하며 렌즈 안쪽으로 수렴해서 렌즈를 중심은 지나는 광축 위의 한 점인 초점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이때 렌즈 중앙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렌즈의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지문의 특징은 이제 그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툭툭툭툭 던지는데 그것들을 이제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이 렌즈 중앙에서의 초점까지 거리. 이제 계속해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나중에 이제 지문에서 등장하는 그 렌즈 공식들에서 F값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F값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렌즈의 초점 거리가 F. 자, 초점 거리가 0이라는 것은 평행광선이 굴절 없이 통과해서 초점이 맺히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점 거리가 무한대라고 합니다. 초점 거리가 무한대면 굴절 없이 통과해서 초점이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록 렌즈와 달리 평행 광선들이 오목 렌즈에 입사하면 발산하겠죠. 왜냐면 그 렌즈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쪽 그 가장자리 끝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이 통과했을 경우에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직선을 그어서 보면 입산 쪽에 한 점의 수렴을 그 발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은 발산을 이렇게 할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손을 그어다 보면 입산 쪽에 한 점의 수렴이 당연히 되겠죠. 반대 방향 그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온목 렌즈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목 렌즈의 초점은 항상 광선이 입사한 쪽, 그러니까 이 광선이 발사된 쪽에 이 형성되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항상 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봤었던 여기 밑에도 이제 나오지만 초점 거리는 여기에 이제 형성이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항상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반대쪽으로 와서 보면 여기 음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초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나왔으면 여기는 오목 렌즈 위주로 했지만 볼록 렌즈 위주로 했지만 오목 렌즈일 경우에는 여기서 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이 상이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한편 렌즈의 성능을 표시할 땐 초점 거리의 역수값인 디옵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두 렌즈를 결합하는 경우 각 렌즈의 디옵터를 더하면 초점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체 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물체상이란 광원에서 출발해서 물체형 반사된 빛이 렌즈에 의해서 굴절된 뒤에 다시 모여 생기는 물체 형상을 뜻한다. 그래서 상은 스크린에 비춰낼 수 있는 실상과 그럴 수 없는 허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약간 정신이 이제 곤비해질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체상은 물체 형상을 렌즈에 의해서 굴절된 뒤에 다시 모이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스크린 위에 비춰낼 수 있는 실상과 그럴 수 없는 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게 햇빛이 비치는데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점에 닿으면 일부 묻은 방향으로 산란을 한다. 그래서 점에 산란돼서 오는 광선들이 한 곳에 수렴하도록 볼 렌즈를 넣으면 입사 방향의 반대편이 그 점의 상에 현선된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안경을 끼는데 그 멀리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이 몰려 있는 것들이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것들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게 해가지고 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이 형성된 곳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스크린 실상이 맺힌다. 하지만 볼록렌즈라고 해서 반드시 실상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허상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허상이 나오는 건지도 잘 봐야겠죠. 자, 광학에서 물체와 렌즈 사이 거리를 물체 거리를 O, 여기서 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렌즈와 상사의 거리를 i라고 한다. 그래서 렌즈와 상이 맺히는 것을 i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질상이 형성될 때 i와 f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i와 f가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죠. 그럴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상이 항상 렌즈에 초점이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록 렌즈의 경우 초점 평행에 입사하는 빛이 수렴하는 곳인데 물체의 온 빛이 평행하게 입사하기 전에 물체가 렌즈로부터 매우 먼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i와 f가 일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값이 5가 무한대에 가까울 때만 굉장히 멀리 있어야만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데.
자, 그림처럼 물체가 렌즈로부터 초점 거리보다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보다 그림처럼 물체가 멀리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멀리 있어서 i가 f보다 지금 큰 상황이죠. 크면 물체의 상하가 바뀐 도립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물체가 초점 거리보다 렌즈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물체가 초점 거리보다 이쯤에 있다라고 보겠죠. 초점 거리는 여기인데 초점 거리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체에서 오는 광선들이 한 곳에 수렴할 만큼 꺾이지 않고 오목 렌즈처럼 발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볼록 렌즈에서도 항상 그 수렴하는 게 아니고 오목 렌즈처럼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럴 경우는 뭐다? 물체가 초점 거리보다 가까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에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학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읽으면서 이제 요렇게 됐을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문 읽으면서 분간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렌즈를 통해서 보면 물체 쪽의 렌즈 쪽의 I만큼 떨어진 곳에 상하가 바뀌지 않는 정립성이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 지점에 스크린을 보면 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조건입니까? 그 물체 상이 초점보다 앞에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땐 뭐다? 정립성이 보이는데 막상 그 정작 그 지점에 스크린을 보면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뭐다? 광선들이 만나지 않는 허상이다. 자, 그렇다면 그림 위에 렌즈를 오목 렌즈로 바꾼 물체 상은 실상일까 허상일까? 또 그 상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생길까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앞의 질문은 오목 렌즈를 통해 볼 때 물체 상은 보이지만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오목 렌즈일 경우에는 그 물체 상은 이제 렌즈가 있을 때 여기 앞에 맺힌다고 봐야 됩니다. 발산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답을 주는데 오목 렌즈의 경우는 F가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항상 물체와 같은 쪽 이상이 맺힌다. 이 렌즈가 있으면 이 물체가 지금 여기 있을 경우에 오목 렌즈의 경우는 이렇게 생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이 맺히는 것은 물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맺힌다는 겁니다. 여기 맺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맺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물체 크기보다 작은 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렌즈 공식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풀기가 쉽습니다. 렌즈 공식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F가 10, 볼록 렌즈고 20cm 거리가 띄어져 있다라고 하면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상은 렌즈에 20인 거리에 맺히게 된다. 그래서 물체가 2배 되는 지점이 있으면 O와 I가 같아진다. 상의 크기는 5분의 I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배율이고 I 음수일 경우는 절대값 취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I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배율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 작은 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실제 물체 크기보다 작은 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볼록 렌즈를 쓰죠. 우리 학생들은 오목 렌즈를 쓰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선생님도 안경 쓰다 라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물체의 크기는 저만큼 큰데 렌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는 이제 그 오목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면 상이 렌즈에는 훨씬 더 작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자, 26번은 그래서 그 다른 선지들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1, 2, 3, 4번들은. 그래서 좀 이해가 한 번에 잘 안 될 텐데 한번 잘 읽어보고 그리고 해설도 한번 다시 한번 그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5번을 좀 설명하면 자, 물체에서 온 광선이 렌즈에 평행할 정도로 입사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O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거리와 물체 거리가 같아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상거리와 초점이 같아질 수 있다. I와 F가 같아진다. 아까 설명했던 이거죠. 이거를 이제 5번에서 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는
가열에 대한 지점이 뭐냐는데 오목렌즈죠. 그래서 오목렌즈에 대한 답은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항상 물체가 같은 쪽이라고 해서 이 같은 쪽이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왼쪽인가 뭐 이런 애 하는데 여기 왼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렌즈 왼쪽에 물체 같은 쪽에 상이 맺힌다. 칠문단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제 물체 크기보다 작은 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학 지문 풀 때 이 숫자들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 문제, 특히 물리 문제 푸는 것처럼 정확한 숫자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숫자 값을 요구하는 문제도 뭐 다음 문제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허상이 생긴다. 선생님 실상인지 허상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작은 상이 생기는 거는 결국 뭡니까? 실제로 강선들이 만나지 않는 허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이걸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렌즈, 뒷렌즈 얘기했는데 1번은 뭐 앞렌즈이기 때문에 볼록이었으니까 당연히 양수고 이게 그래서 틀렸고 디옵터 값은 F분의 1인데 계산해 보면 20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이 맞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왜 맞냐면 5번을 먼저 보면 되는데 앞렌즈 초점 그 거리라 이 그냥 공식으로 풉시다. 그러니까 0.5, 0.5기 때문에 이 디옵터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국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이 나오니까 해당 장치의 전체 초점거리 무한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은 이 전체 초점거리가 그래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상이 맺히지 않아요. 수렴할 수가 없고요. 평행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안램즈 초점거리가 작아지게 되면 디옵터는 역수로 가게 되죠. 초점거리 짧아지면 디옵터 값은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맞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풀다가 이제 3점짜리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넘어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 한 문제 붙잡고 맞추겠다고 10분, 20분 소비하는 거는 조금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1등급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에게서는 맞춰야 되는 것인데 자,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면 기획은 렌즈의 초점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초점이에요. 여기 맺히는 거. 이거 볼록 렌즈고. 그리고 니은은 초점거리 2배가 됩니다. 사람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가 기획과 니은은 중간 지점이 있고 나무는 이렇게 한참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초점거리가 여기 있는데 기획이 초점거리죠. 근데 이 렌즈가 가까이 위치하면 이렇게 앞에 온다는 거죠. 그럼 빛이 이 지금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아까도 지문에서 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발산을 해버리게 되면 이 상이 여기 생긴다. 왼쪽에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여기에서 조건을 줬죠. 값을. 나무의 물체 거리는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한대에 가까움으로 어떻게 된다? 렌즈에 가까운 지점에 맺힌다라고 했는데 상이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했습니까? 상거리와 초점거리가 같아서 렌즈에 초점이 맞춥니다.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2번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렵죠. 자, 나머지들은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고요. 30번 같은 거 맞춰야 되겠죠. 앞에 거 못 맞췄다라고 하면 이건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 정보가 경쟁에서 닿았다. 이런 건 소식이 전달되다. 이런 뜻이고 지나가다는 시기에 벗어나다. 조언을 구하는 건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고 이 글에 나타나 있다는 거 드러나다는 뜻이고 만나다는 거 서로 마주닿다는 거죠. 답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쉬운 고등학교 1, 2학년 거 보다가 이제 이 고3 지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작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품에 대한 어떤 그 평가와 해석 같은 것들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아도 뭐 굳이
내용이 없죠. 보기에서 주제를. 왜냐면 여기 다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조선시대 강호 시가를 보면 이 출세하는 거 세속적 욕망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필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대부의 존재 이유가 올바른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것, 태평성대를 고려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출사 의지를 단순히 세속적 연만을 하고 폄훼하는 건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폄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이 맑으면 가까는 씻고 창랑이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사대부 출장에 따르면 강호에서 응가하는 삶과 출신하에서 입신양면하는 삶은 시대상은 정치현 실에 따라 사대부 대처해야 될 삶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거 한번 읽고 작품 봅시다. 자, 이거 정철이 만든 겁니다. 성상별곡인데, 이 성상별곡은 정철의 초기 작품입니다. 성상별곡은 이제 문학사에서 이제 정철 초기 작품이고, 아직까지 조금 여물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사민국, 송민국, 관동별곡으로 넘어가면서 정철이 어떤 그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 식경정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성원을 이제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사는 김성훈이 진짜는 신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너무 예찬만 해서 그래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출사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 현실을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강호에 머물면서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사대부 올바른 도리라고 보았다. 그래서 주인의 삶을 예찬하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심적 고뇌를 느끼는 이 화자를 주인공과 대비해서 본면 정신에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인제 그 뭐 속세 나가는 걸 비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산별곡의 이 시경정이라고 는 정자를 건립한 김성원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전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엄청 깁니다. 성산별곡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때마다 항상 고전문학 특강을 했었는데 그 특강할 때 인제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1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 다 해석하면 여러분들 인제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나올 때만이라도 성산별곡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성산별곡을 전문을 해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뭐 성산별곡이 인제 1 년에 1-2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작품이고 또 그걸 했다라고 해서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제 주제 의식 정도만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잘 잡아만 가도 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한중에 벗이 없어서 한기 책을 쌓아두고 망고 인물 옛날 인물입니다. 거슬러서 헤아려 보니까 성현도 많고 호골도 하도할시가 많기도 많구나라는 건 알고 있죠. 이거는 좀 정리를 하세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삼키실제 삼키다는 것은 옛 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심할까마는 생각 없이 만들었겠마는 어찌하야 시운 그 시대는 그때 운수 일락배락해서 그래서 일어났다 떨어졌다 흥했다 망했다가 사람 인생이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심하다는 인간사를 얘기합니다. 자, 모를 일도 하거니와 많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기산영수라는 건 소부호요가 살던 산인데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산영수에 살던 소부호요가 이렇게 인제 임금이 "너 임금해라." 이렇게 왕위를 넘기려고 하니까 "아 더러운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기를 씻었던 그 고사가 이 가사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귀를 어디 씻었던 고 그래서 귀를 어디에다 씻느냐 1표를 떨친 후에 표주박을 가지고 조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조와 행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서구 허요의 무욕과 탈속적 가치관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심이 낙 같아서 낫이 얼굴이죠. 보도록 새롭거늘 세사. 그래서 세상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험의 원인이죠. 그래서 세상사는 구름과 같아서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뭐허도 멀시고 험하게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 자, 그러니까 세상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술 많이 마시죠. 그래서 시름을 해소하는 매개체입니다. 술이 어도록 익었거니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가장 거우로니 그래서 실컷 기울이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시름은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과 인간 시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시름이 적으나 할인하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낫구나. 필기하셔야 됩니다. 다 이 내용들. 검은 거 시옷. 그래서 검은 거 줄을 얘기하는데 얹어서 이 풍립송을 이해하고자. 자, 풍립송이라고 하는 건 고려가요의 한 작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번 타보자. 지금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인동 주인인도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인지 내가 주인인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장공이 떴는 학. 그래서 끝없이 높은 하늘에 뜬 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시경정의 주인인 김성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골의 진선이다. 그래서 진정한 신선은 이 학이다. 근데 이 학은 누구다? 김성원이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달에서 이 진선인 김성원이 화제 요대의 월하의 행여 아니 만나신가. 그래서 요대라는 건 경공요대라고도 하는데 요대는 이제 신선이 사는 곳을 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하 달나라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누구를 아니 만났다. 이 지금 학이 김성원이죠. 이 학이 정철을 만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신선이 사는 달에서 이 진선이 김성원이 화자를 만나지 않았겠냐. 그래서 화자는 김성원을 신성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도 신선으로 나도 이제 이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 나도 신선인 것 같아. 이런 거죠. 손이셔 주인이셔 주인다려 손님이 화자인 정철이 이 김성원을 에 대해서 니로기를 말하기를 그대 김가 하노라 그대 김성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나는 김강욱의 윤리 유곡의 일부인데 자 34세에 개축5사 열부에서 구속됐고 36세 때는 관직 삭달당했는데 8년간 은거하다가 인조 반정대 복관됐습니다. 인조 전에 왕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이제 임목대미를 배보시키죠. 배이시키죠.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모르면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를 표방한 작품이 실은 정치 현실을 향한 열망을 숨기고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부각시키면서 정치 현실의 복귀를 꾀한 작품이 비판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그 정치 현실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비판이고 복귀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성인이 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정계를 복귀하는 것은 사대부 도리를 다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단 말이야. 조연명이라는 건 중국 진나라 시인인데 뭐 그런 연명이 또 났냐. 반마을은 한자로 표기하면 밤율자를 씁니다. 그래서 윤리유곡이죠. 이 작품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반마을 때문이에요. 반마은 얘 이름이 맞춤 같구나. 도로와 수절 전환. 그래서 이 수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옹전함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가서 있는 거다라는 것인데 이 기호, 네오 다르냐. 그래서 도연명과 내가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곡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나 이 시골에 묻혀 사는데 내가 도연명이다. 도연명과 내가 다르겠냐 이런 겁니다. 자, 공명도 이전노라, 부기도 이전노라라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공명은 이름을 알리는 거고, 부기는 뭐예요? 이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초연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번호한 일, 그래서 번거롭고 시름겨운 일인데 다 주어 이전노라. 나 잊어버렸다 이런 거죠. 내 몸마저, 그래서 시적 가자가 시 표면에 나타나고 있죠. 내 몸마저 내가 이전에 남이 아니 있겠느냐. 그래서 의문형 종결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뺏고 갈매기인데 무슨 수고하냐. 갈대숲 서성이 고기 엿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갈매기가 이제 고기를 엿본다라는 것은 어떤 뭐 욕심이 있는 거죠. 담하는 건데 나같이 군맘 없이 잠 만들면 어떻겠냐. 욕심 있는 삶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6구까지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원가도의 어떤 주제의식처럼 이제 자연에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황하수 말따더니 성인이 나타났다. 아까 이 읽어보면 성인이 나타나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곡 짓고 이곡 짓고 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심경이 변화된 걸로 좀 봐야 됩니다. 초야에 9년이 다 일어난단 말인가. 그의 벼슬 버리고 묻혀 사는 현인들을 얘기하는데 어제부 강상푼운을 누굴 주고 가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겠다는 뜻이죠. 뭐냐면은 이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연하는데 이제 출연할 때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강상풍을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에게 주고 갈 것인가? 누구에게 주고 간다는 거는 뭐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건데 왜 앞에서는
은거 생활에 대한 뭐 예찬, 이념적 순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14곡 가 가지고 정치현 씨를 복귀하려고 그렇게 까냐 이런 거죠. 자 31번은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도연명은 가히 성향과 달리 하자가 자기 시를 동일시하는 내가 도연명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번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예찬의 대상이고 그리고 강상풍어는 화자가 아끼는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백구는 화자의 감정하고 대비되는 대상으로 보면 되고 가히 이 요대 월화는 신선이 사는 곳이죠. 화자가 기가하는 곳은 아닙니다. 32번은 자 그래서 아까 많이 설명했던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고 5번이 틀렸죠. 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시경정 주인이 마치 신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33번은 답이 4번이겠죠. 그래서 이 6곡까지만 해도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화자는 이에 대해서 "나처럼 군마음 없이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를 하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략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곡을 가면 인조 반정 성공으로 인해서 화자가 정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하고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뀐 겁니다. 6곡 쓸 때랑 14곡 쓸 때가. 자 34번은 마지막입니다. 자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다 B는 다 주어 잊었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A는 대상과 일체감을 얘기한 거고 B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이 세상에 번호한 일을 다 이 모조리 잊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와 이 자연 내가 자연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사의 이 번거로운 번잡한 일들은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답은 3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게만 보시면 안 되고 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하면 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